드디어 우크라이나의 하늘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에스토니아 대통령 알라르 카리스와의 회담에서 여러 돌파구를 한꺼번에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날 패트리엇 시스템용 추가 미사일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표 키트 켈록이 키이우에 도착했고 수도에서 의지의 연합회의가 열린 것도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크라탈 시스템과 미사일, 그리고 별도로 에임 미사일도 받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서 스톰 섀도우와 스칼프 미사일을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게다가 유럽연합은 방공 및 미사일 방어 강화에 6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일들이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점점 더 자주 하이브리드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이 더 이상 더럽혀진 러시아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러시아에게는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오늘 독일에서는 공항 근처에서 폭발물이 실린 세 번째 드론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자국 영토 내에서 우크라이나 항공기 등을 공격하려 한 시도에 대해 곧 책임자를 밝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 상황의 양측을 모두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분석할 만한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방송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이 영상 아래에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시청하시면서 나중에 남기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미사일입니다. 젤렌스키의 직접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국가에서 받은 것인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크라탈 방공 시스템 몇 기와 그에 맞는 미사일을 전달받았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AIM 미사일도 받았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며 적의 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요 소식에 대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패트리엇 미사일 패키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젤렌스키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이어서 그의 또 다른 발언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느 나라에서 온 것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이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몇 개냐고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키이우에서 열린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 결과로 우크라이나 각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도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방식이 등장합니다. 특히 벨기에와 덴마크는 미콜라이우 방면을 맡아서 이제 이 지역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방어와 복구를 위해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지토미르를 지원합니다. 스웨덴은 우크라이나 드론 생산을 위해 상당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벨기에와 독일은 별도의 에너지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미 논의했던 것처럼 10월이나 11월에 의지의 연합 파견대의 첫 군사훈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휴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들어올 수 있는 부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의지의 연합이 결국에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비웃었던 그 연합이 말이죠. 이제 두 번째,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오늘의 소식입니다. 바로 스톰 섀도우와 스칼프 미사일 생산 라이선스입니다. 8월 24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영국 총리 앤디 버넘이 우크라이나에 해당 라이선스를 넘기고 우크라이나의 비밀 기술을 공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секретные технологии. 다음은 젤렌스키의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영국으로부터 장거리 미사일 스칼프 생산에 관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마크롱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고 그는 스칼프와 라이선스에 대한 제한 해제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긍정적 신호이자 강력한 결정입니다. 영국 정부도 방위 산업체 MBDA가 미사일의 영국 부품에 대한 기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톰 섀도우와 스칼프는 프랑스와 영국의 공통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라이선스가 부여된 이 미사일은 550km를 비행할 수 있고 410kg의 포격을 탑재하며 적의 요새화된 진지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젤렌스키는 71일 이내에 프레이아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관련된 작업 일정이 공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어떤 파트너들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지, 프로세스가 어디에서 막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나라의 어떤 회사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일정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또한 의지의 연합회의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소식으로 역시 의지의 연합의 결과에 따라 노르웨이가 2027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9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확정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스톰 섀도우와 스칼프 미사일을 생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현실적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방공 미사일과 스톰 섀도우 미사일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어 시스템의 PAC-2나 PAC-3와 같은 요격 미사일에 대한 경험이나 적절한 인프라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결국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초고속 미사일로 극한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내열 합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밀리미터 대역의 능동 레이더, 유도 헤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미국 회사가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매우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패트리어트에 대한 라이선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크라이나가 독자적으로 생산을 시작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스톰 섀도우의 경우 상황이 다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넵튠 순항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고 루치 설계국과 엔진을 만드는 모토르시치 공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톰 섀도우는 일반적인 터보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아음속 미사일로 복합 재질의 본체와 여러상 유도 헤드, 그리고 지형 상관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동일한 기술이 이미 우크라이나의 넵튠 미사일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관회관에서는 완성된 부품 세트가 공급되고 조립은 우크라이나에서 이루어지는 대형 모듈 조립 방식의 배치는 6, 12개월 안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의 완전한 현지화는 최대 5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계획들에 대한 크렘린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오늘 푸틴의 대변인 딤카 페스코프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무기를 생산하거나 조립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으며 그곳을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유럽이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 않은 사실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유럽 전역에서 자신들의 파괴 공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게 된 것처럼 러시아인들은 겁쟁이 쥐들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알려진 바로는 이미 8월 14일에 카벨스케텔 지역의 들판에서 또 다른 드론이 라이프치히 공항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약 50g의 폭약도 발견되었습니다. 아마 헥소겐일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아시다시피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12걸의 보도에 따르면 발견된 드론은 고장이 났었고 폭약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법집행 기관은 드론이 세대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는 시도의 연속입니다. 독일 라이프치히 공항의 우크라이나 비행기를 노린 것입니다. 여기서 연대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폭약이 실린 드론은 8월 4일에 이미 공항 부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드론의 기폭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드론은 우크라이나 군용 수송기 근처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비행장에서 우크라이나로 무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당국은 이 드론이 바로 우크라이나 군용 수송기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드론이 있습니다. 이 드론은 같은 밤에 DHL 화물기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드론 자체는 아직 경찰이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폭발물 일부는 들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사당국은 크로스도르프 마을에서 발견된 장치도 별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장치는 바로 그 드론을 조종하는 데 사용됐을 수 있습니다. DHL에 따르면 장치 근처에서 8월 4일에 발생한 폭발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비행기 근처에 드론이 나타난 시점과 거의 같은 시간에 발생했습니다. 안테나와 신호 중계기도 발견됐는데 이들은 드론의 신호를 증폭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독일 연방범죄수사국이 테러 혐의로 연방검찰청의 지휘 아래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이번 공격의 배후를 가리키는 정황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관련성이 확인된 후에야 책임자를 공개할 것이며 이번 사건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독일 정부 관계자들은 러시아 정보기관의 연루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디 차이치에 따르면 수사관들이 최소 2가지 버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연루 가능성과 심지어 우크라이나가 거짓 깃발 작전으로 공격을 조직했을 가능성입니다. 결국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어떤 공격과 협박도 경찰을 멈출 수 없습니다.
베를린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지원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저는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